Coming up, the headlines first. North Korea will send more troops to support Russia's war in Ukraine, claims South Korea's spy agency. Seoul says Pyongyang has already sent more than 1,000 special forces to Russia's Far East. NATO says they cannot yet confirm the claims made by South Korea. 북한이 러시아로 파병을 보낸다는 소식에 한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가 다시 시끄러워졌는데요. 파병을 간 북한군 18명은 탈영까지 해서 현재 러시아군이 추적에 나서고 있다는 등 러시아와 북한 관련 뉴스가 너무나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군 파병 소식을 듣고 사연 스토리로 사연 한 개가 도착했는데요. 도대체 무슨 사연일까요? 다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소피아예요. 저는 지금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대학교에서 국제관계학을 공부하고 있는 3학년 학생이에요. 어릴 때부터 세계 문화에 대한 열정이 넘쳤던 저는 지금도 여전히 다양한 문화와 국제 이슈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죠. 제가 세계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된 건 아마도 우리 가족의 영향이 컸던 것 같아요. 부모님께서는 항상 세상은 넓고 배울 것은 많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어릴 때부터 다양한 나라의 동화책을 읽어주셨고 주말마다 다른 나라 음식을 만들어 먹는 것도 우리 가족의 소소한 즐거움이었어요. 그때마다 새로운 맛과 향에 설레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중학교 때부터는 본격적으로 국제뉴스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저 숙제를 위해 뉴스를 보기 시작했지만 점점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흥미롭게 느껴지기 시작했죠. 특히 기후변화나 인권 문제 같은 글로벌 이슈들이 우리의 일상과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알게 되면서 국제관계에 대해 더 깊이 공부하고 싶다는 열망이 생겼어요. 고등학교 때는 MUN 활동을 열심히 했어요. 다른 나라의 입장이 되어 생각해보고 복잡한 국제 문제에 대해 토론하는 과정이 정말 흥미진진했죠. 때로는 밤을 새워가며 자료를 조사하고 발표를 준비했어요. 힘들기도 했지만 그 과정에서 느끼는 성취감과 배움의 기쁨이 너무나 컸어요. 이 경험을 통해 제 진로가 더욱 명확해졌죠. 나는 꼭 국제관계학을 공부해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그렇게 저는 암스테르담 대학교 국제관계학과에 입학하게 됐어요. 처음 1년은 정말 정신없이 지나갔어요. 낯선 환경, 새로운 친구들, 그리고 예상보다 훨씬 어려운 수업들. 때로는 제가 잘못된 선택을 한 게 아닐까 하는 의구심도 들었죠. 하지만 2학년이 되면서 조금씩 적응하기 시작했고 제가 얼마나 이 분야를 사랑하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됐어요. 대학에서 공부하면서 제 관심사는 더욱 구체화됐어요. 특히 분쟁 지역의 평화 구축 과정에 큰 흥미를 느꼈죠. 전쟁으로 황폐해진 지역에서 어떻게 다시 평화를 만들어갈 수 있을지, 국제사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깊이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중 2022년 충격적인 뉴스를 접했어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거예요. 21세기 유럽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믿기지 않았죠. 뉴스를 보면서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무고한 시민들이 고통받는 모습, 파괴된 도시들. 그 순간 저는 이 전쟁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고 싶다는 강한 충동을 느꼈어요. 그래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어요. 관련 뉴스를 찾아보고 전문가들의 분석을 읽고 심지어 우크라이나어도 조금씩 배우기 시작했죠. 이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어요. 때로는 너무나 잔인한 현실에 눈물을 흘리기도 했고 복잡한 정세를 이해하려다 좌절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 연구를 통해 전쟁의 복잡성과 국제관계의 중요성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됐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전쟁 중에도 꿋꿋이 살아가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들의 용기와 희망을 보면서 제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조금씩 그려지기 시작했죠. 언젠가는 제가 배운 것들을 바탕으로 분쟁 해결과 평화 구축에 기여하고 싶다는 꿈이 생겼어요. 이 연구를 하면서 제 시야는 더욱 넓어졌어요. 한국과의 행동이 어떻게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지, 국제사회의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등을 몸소 깨달았죠. 동시에 제 자신의 한계도 느꼈어요. 아직 배워야 할 것이 너무나 많다는 걸 알게 됐죠. 하지만 이런 깨달음이 오히려 저를 더 열심히 공부하게 만들었어요. 제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연구하고 있을 때였어요. 어느 날 아침 평소처럼 뉴스를 보고 있었는데 정말 놀라운 소식을 접했어요. 북한군이 러시아에 파병될 수도 있다는 내용이었죠. 처음에는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북한이 러시아를 돕는다고? 이게 무슨 말이지?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 뉴스를 본 후
저는 온종일 그 생각에서 벗어날 수 없었어요. 수업 시간에도 집중이 잘 안 됐죠. 북한이라는 나라에 대해 제가 알고 있는 게 너무 적다는 걸 깨달았어요. 사실 그동안 북한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저 폐쇄적인 독재 국가라는 정도만 알고 있었죠. 그날 저녁 저는 북한에 대해 본격적으로 조사해보기로 마음먹었어요. 인터넷에서 북한 관련 자료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단순히 호기심에서 시작한 조사였어요. 하지만 점점 더 깊이 파고들수록 제 마음은 복잡해졌어요. 북한의 역사부터 시작해서 현재의 정치체제, 경제 상황, 주민들의 일상생활 등 다양한 측면을 살펴봤어요. 그 과정에서 정말 많은 충격적인 사실들을 알게 됐죠. 3대째 이어지는 독재체제, 주민들의 기본적인 인권마저 보장되지 않는 현실, 극심한 빈곤과 이런 것들이 21세기에 아직도 존재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특히 북한의 성분제도에 대해 알게 됐을 때는 정말 큰 충격을 받았어요. 사람들을 출신 성분에 따라 차별하고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좌우한다니. 이건 정말 현대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3대 세습이라는 개념도 이해하기 힘들었죠. 21세기에 아직도 세습 독재가 존재한다는 게 너무나 놀라웠어요. 북한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대해 알아갈수록 마음이 아팠어요. 자유롭게 여행을 할 수 없다는 것, 외부 정보에 대한 접근이 철저히 차단되어 있다는 것, 심지어 옷차림이나 헤어스타일까지 정부의 통제를 받는다는 사실. 이런 것들을 알게 될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그리고 북한의 교육 시스템에 대해 알게 됐을 때는 정말 놀랐어요. 어릴 때부터 체제에 대한 충성심을 주입하는 교육, 역사의 왜곡, 비판적 사고의 억압. 이런 교육을 받고 자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아갈지 상상하니 마음이 아팠죠. 북한의 경제 상황도 충격적이었어요. 주체 사상에 기반한 폐쇄적인 경제 정책, 만성적인 식량 부족, 에너지 위기 등. 이런 상황 속에서 일반 주민들이 겪는 고통이 얼마나 클지 생각하니 눈물이 났어요. 그리고 북한의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에 대해 알게 됐을 때는 정말 무서웠어요. 그들이 왜 그렇게 필사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국제사회에 어떤 위협이 되는지 깨달았죠. 동시에 이런 상황이 북한 주민들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는 사실에 가슴이 아팠어요. 북한에 대해 알아갈수록 제 마음은 점점 더 복잡해졌어요. 한편으로는 그런 체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깊은 연민을 느꼈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 체제를 유지하는 지도층에 대한 분노도 느꼈죠. 그리고 동시에 이런 상황을 방관하고 있는 국제사회에 대한 의문도 들었어요. 이런 연구를 하면서 저는 국제관계의 복잡성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됐어요. 북한 문제는 단순히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라는 걸 깨달았죠. 동시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런 연구 과정에서 저는 제 자신의 특권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하게 됐어요. 제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기회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새삼 깨달았죠. 동시에 이런 특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제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지 고민하게 됐어요. 북한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저는 점점 더 한반도 전체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됐어요. 북한과 대비되는 한국의 모습, 그리고 두 나라의 복잡한 관계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죠. 그래서 한국에 대한 연구도 시작하게 됐어요. 이 모든 과정은 저에게 큰 도전이었어요. 때로는 너무 무거운 주제에 압도되기도 했고 복잡한 상황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도 했죠. 하지만 동시에 이 연구는 제게 새로운 시각을 제공해줬어요. 세상을 보는 제 눈을 더 넓혀주었고 국제관계의 복잡성을 더 깊이 이해하게 해줬죠. 이제 저는 북한 문제를 단순히 그들만의 문제로 보지 않아요. 이건 우리 모두의 문제이고 우리 모두가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해요. 물론 쉽지 않은 일이겠지만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고 믿고 있죠. 북한에 대해 연구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한국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됐어요. 처음에는 그저 북한을 이해하기 위한 배경 지식 정도로 한국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죠. 하지만 알아갈수록 한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흥미롭다는 걸 깨달았어요. 먼저 한국의 경제발전 역사에 대해 알게 됐을 때 정말 놀랐어요. 1950년대만 해도 전쟁의 폐허 속에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던 한국이 이제는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되었다니 정말 믿기 어려웠죠.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이 놀라운 성장 과정을 공부하면서 저는 한국 사람들의 끈기와 열정에 감동받았어요.
특히 1960년대부터 시작된 경제개발 5개년 계획, 70년대의 중화학공업 육성, 80년대의 기술 집약적 산업 발전 등 단계적인 산업화 전략이 인상 깊었어요. 정부 주도의 경제발전 모델이 이렇게 성공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죠. 동시에 이 과정에서 한국 국민들이 겪었을 고난과 희생에 대해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현대 한국의 경제 구조에 대해 알아가면서 또 한 번 놀랐어요. 삼성, 현대, LG 같은 대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특히 반도체, 스마트폰, 자동차, 조선 등 주요 산업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인상적이었어요. 한국의 기술력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볼수록 더욱 놀라웠어요. 5G 네트워크 상용화를 세계 최초로 시작했다는 것,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 분야에서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것 등을 알게 됐죠. 그리고 한국의 스타트업 생태계가 활발하게 발전하고 있다는 사실도 흥미로웠어요. 이런 혁신적인 기술들이 어떻게 사회를 변화시키고 있는지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어졌어요. 한국의 교육 시스템에 대해 알게 됐을 때도 정말 놀랐어요. OECD 국가들 중에서 가장 높은 대학 진학률을 보이고 있다는 점, 그리고 PISA에서 항상 상위권을 차지한다는 사실이 인상적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이런 높은 교육열이 학생들에게 주는 스트레스와 부담에 대해 알게 되면서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그리고 한국의 문화에 대해 알아갈수록 정말 매력적이라고 느꼈어요.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모습이 특히 인상 깊었죠. 고궁과 첨단 빌딩이 한 도시에 공존하는 모습, 전통 한복을 입고 최신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모습 등이 정말 흥미로웠어요. 한국의 역사에 대해 공부하면서는 또 다른 측면의 한국을 알게 됐어요.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나라라는 점, 그리고 그 긴 역사 속에서 수많은 외세의 침략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문화와 정체성을 지켜왔다는 점이 정말 대단하다고 느꼈어요. 특히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겪고도 이렇게 빠르게 발전한 것이 믿기지 않았어요. 한국의 민주화 과정에 대해 알게 됐을 때는 정말 감동받았어요. 독재 정권에 맞서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해 싸운 사람들의 용기,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보여준 국민들의 단결력이 정말 인상적이었죠. 특히 1980년 광주 민주화 운동과 1987년 6월 민주항쟁에 대해 알게 됐을 때는 눈물이 났어요. 그리고 현대 한국 사회의 다양한 측면들도 알아갔어요.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세대 간의 갈등, 청년 실업 문제, 저출산, 고령화 등 한국이 직면한 여러 가지 과제들에 대해서도 알게 됐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 사회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어졌어요. 한국의 환경정책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됐어요. 특히 신재생 에너지 개발과 친환경 기술 발전을 위한 노력들이 인상적이었죠. 또한 한국의 디지털 정부 시스템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도 흥미로웠어요. 이렇게 한국에 대해 알아갈수록 저는 점점 더 이 나라에 매료되어 갔어요. 북한과 너무나 다른 모습을 보이는 한국을 보면서 같은 민족이 어떻게 이렇게 다른 길을 걸어올 수 있었는지 궁금해졌죠. 그리고 동시에 통일에 대한 생각도 하게 됐어요. 이렇게 다른 두 나라가 과연 하나가 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과정은 어떨까? 한국에 대한 관심이 커질수록 저는 더 깊이 알아가고 싶다는 욕구를 느꼈어요. 단순히 책이나 인터넷으로 아는 것을 넘어서 직접 한국에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한국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한국의 음식을 맛보고 한국의 문화를 직접 체험해보고 싶어졌어요. 이제 저는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지만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어요. 한글의 과학적인 구조에 놀랐고 존댓말 시스템을 통해 한국 문화의 또 다른 면을 이해하게 됐죠. 앞으로 더 열심히 공부해서 한국 사람들과 직접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길 바라요. 한국에 대한 이 모든 관심과 흥미는 제 미래의 진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이제는 한국과 관련된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쩌면 한국학을 전공으로 대학원에 진학할 수도 있고 한국 기업에서 일하게 될 수도 있겠죠. 아니면 한국과 네덜란드 사이의 문화 교류나 경제 협력을 돕는 일을 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한국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싶어 하던 찰나에 정말 운 좋은 일이 생겼어요. 바로 우리 학과에 한국인 유학생이 새로 들어온 거예요. 그 친구의 이름은 민준이었죠. 처음 민준이를 만났을 때 저는 너무 신이 나서 어떻게 말을 걸어야 할지 몰랐어요.
제가 한국에 관심이 많다는 걸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혹시 너무 적극적으로 다가가면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었죠. 하지만 그런 걱정은 기우였어요. 민준이는 제가 한국에 관심이 있다는 걸 알고 정말 좋아했거든요. 우리는 수업이 끝난 후 학교 근처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서로의 학업과 네덜란드 생활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했지만 점점 한국에 대한 이야기로 흘러갔죠. 민준이는 제가 궁금해하는 모든 것에 대해 친절하게 설명해줬어요. 한국의 일상생활, 교육 시스템, 대중문화, 심지어 정치적인 이슈들까지요. 민준이를 통해 한국의 일상생활에 대해 많이 알게 됐어요.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나이나 사회적 지위에 따라 언어 사용이 달라진다는 걸 배웠죠. 존댓말이라는 개념이 처음에는 좀 복잡하게 느껴졌지만 이를 통해 한국 사회의 위계 구조와 예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었어요. 또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빠른 속도의 생활을 하는지 빨리빨리 문화라는 말도 처음 들었죠. 한국의 교육 시스템에 대해서도 많이 배웠어요. 민준이가 자신의 학창시절 경험을 이야기해주면서 한국의 치열한 입시 경쟁과 사교육 열풍에 대해 알게 됐죠. 처음에는 그렇게 공부하는 게 힘들지 않냐고 물었는데 민준이는 오히려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대요. 이를 통해 한국 사회의 교육에 대한 열정과 동시에 그로 인한 스트레스도 이해하게 됐어요. 민준이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한국의 가족 문화에 대해서도 많이 배웠어요. 한국에서는 가족 간의 유대가 매우 강하다는 것,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경우도 많다는 것 등을 알게 됐죠. 또 효라는 개념에 대해서도 배웠는데 이를 통해 한국 사회에서 노인 공경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한국의 음식 문화에 대해서도 많이 배웠어요. 민준이가 한국 음식점에 저를 데려가 여러 가지 음식을 소개해줬거든요. 처음 먹어본 김치는 너무 맵고 신선한 맛이었지만 계속 먹다 보니 중독성 있는 맛이 되더라고요. 불고기, 비빔밥, 떡볶이 등 다양한 한국 음식을 맛보면서 한국 음식의 매력에 푹 빠졌어요. 민준이는 제가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한다는 걸 알고 정말 기뻐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일주일에 2번씩 한국어 스터디 시간을 가지기로 했죠. 처음에는 한글을 배우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한글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구조에 정말 놀랐어요. 그리고 조금씩 기본적인 인사말과 일상 회화를 배워나갔죠. 민준이의 도움으로 한국어 공부가 생각보다 재미있게 느껴졌어요. 한국어를 배우면서 K-팝 가사의 의미도 조금씩 이해할 수 있게 됐어요. 민준이가 추천해준 BTS, 트와이스, 블랙핑크 등의 노래를 들으면서 한국어 실력도 늘리고 한국 대중문화도 더 깊이 이해하게 됐죠. 특히 BTS의 노래 가사에 담긴 사회적 메시지들이 인상 깊었어요. 민준이와 함께 한국 드라마도 보기 시작했어요. 응답하라 1988, 미생, 도깨비 등 다양한 장르의 드라마를 통해 한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한국인들의 일상과 꿈, 고민들을 엿볼 수 있었죠. 특히 응답하라 1988을 보면서 80년대 한국의 모습과 가족 간의 정 그리고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추억을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할 수 있었어요. 민준이를 통해 한국의 명절 문화에 대해서도 알게 됐어요. 설날과 추석 때 가족들이 모여 함께 시간을 보내고 전통 음식을 만들어 먹는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국의 가족 중심적인 문화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죠. 민준이가 보여준 명절 때 찍은 가족 사진들을 보면서 한국의 명절 분위기를 상상해 볼 수 있었어요. 한국의 회식 문화에 대해 들었을 때는 좀 놀랐어요. 회사 동료들과 자주 술을 마시며 친목을 다진다는 게 처음에는 이해가 잘 안 됐죠. 하지만 민준이의 설명을 들으면서 이것이 한국의 독특한 직장 문화라는 것을 이해하게 됐어요. 물론 이런 문화가 장단점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됐지만요. 민준이와 친해지면서 한국의 젊은이들이 겪는 고민들에 대해서도 알게 됐어요. 취업난, 높은 집값, 경쟁적인 사회 분위기 등 한국 청년들이 직면한 현실적인 문제들을 들으면서 한국 사회의 또 다른 면을 보게 된 것 같아요. 이를 통해 한국에 대한 제 시각이 좀 더 균형 잡히게 된 것 같아요. 민준이와의 우정은 제 삶을 정말 많이 풍요롭게 만들었어요. 한국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된 것은 물론이고 다른 문화를 가진 친구와 소통하면서 제 시야가 넓어지는 걸 느꼈거든요. 우리는 서로의 문화에 대해 배우면서 때로는 웃고 때로는 진지한 토론을 하며 정말 좋은 시간을 보냈어요. 이제 저는 한국에 직접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더 강해졌어요. 민준이가 들려준 이야기들 그리고 함께 본 드라마와
K-팝 뮤직비디오 속 한국의 모습들을 실제로 경험해보고 싶어졌거든요. 특히 민준이의 고향인 부산에 가보고 싶어요. 바다와 산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도시라고 하더라고요. 민준이와의 만남은 제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된 것 같아요. 한국이라는 나라,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제 삶의 중요한 부분이 됐거든요. 이제는 한국과 관련된 일을 하는 것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어요. 그러다 아주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모든 건 민준이의 깜짝 제안으로 시작됐어요. 어느 날 민준이가 저에게 소피야, 이번 여름방학에 한국에 같이 가지 않을래? 하고 물었을 때 저는 너무 놀라고 기뻐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동안 책과 인터넷으로만 접하던 한국을 실제로 경험할 수 있다니 정말 꿈만 같았죠. 준비 과정부터 정말 설렜어요. 비행기 표를 예약하고 여권을 확인하고 짐을 싸는 모든 순간이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특히 한국어 공부에 더욱 열을 올렸죠. 현지에서 조금이라도 더 소통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요. 드디어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던 날, 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비행기 창문으로 보이는 구름 위로 해가 뜨는 모습을 보며 이제 정말 제 꿈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는 걸 실감했죠.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그 느낌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모든 것이 새롭고 신기했어요. 공항의 현대적인 모습, 처음 듣는 한국어 방송, 그리고 주변의 모든 한글 간판들. 정말 제가 한국에 와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서울로 향하는 길에 본 도시의 모습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고층 빌딩들이 늘어선 현대적인 도시. 풍경과 중간중간 보이는 고궁이나 한옥의 모습이 절묘하게 어우러져 있더라고요. 이런 모습을 보며 한국의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직접 느낄 수 있었어요. 민준이의 가족들이 우리를 정말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처음 만난 저를 위해 특별히 삼계탕을 준비해 주셨는데 그 맛이 아직도 입에 생생해요. 식사 중에 민준이 가족들과 나눈 대화를 통해 한국의 가족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됐죠. 서울에서의 첫 며칠은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어요. 경복궁, 남산서울타워, 청계천, 명동, 홍대 등 유명한 관광지를 돌아다니며 서울의 다양한 면모를 경험했죠. 특히 경복궁의 웅장한 모습과 수문장 교대식을 보며 한국의 역사와 전통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어요.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은 정말 놀라웠어요. 지하철과 버스를 이용해 서울 곳곳을 쉽게 다닐 수 있었죠. 특히 지하철역에서 본 디지털 안내 시스템과 깔끔한 시설에 감탄했어요.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만난 친절한 시민들 덕분에 더욱 즐거운 여행이 됐죠. 한국 음식을 직접 맛보는 것도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김치찌개, 불고기, 비빔밥, 삼겹살 등 다양한 한국 요리를 맛보며 매일이 새로운 맛의 축제 같았죠. 특히 처음 먹어본 길거리 음식들, 떡볶이와 호떡의 맛은 잊을 수 없어요. 쇼핑도 정말 재미있는 경험이었어요. 명동과 동대문에서 한국의 최신 패션 트렌드를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었죠. K뷰티 제품들도 많이 구경하고 샀는데 한국의 뷰티 산업의 발전에 놀랐어요. 한국의 카페 문화도 인상 깊었어요. 곳곳에 있는 아기자기하고 독특한 컨셉의 카페들, 그리고 늦은 시간까지 공부하는 학생들로 가득한 24시간 카페를 보며 한국의 또 다른 면을 발견할 수 있었죠. 한국의 기술력도 직접 체험할 수 있었어요. 초고속 인터넷, 첨단 기술이 적용된 아파트, 그리고 곳곳에서 볼 수 있는 최신 전자제품들. 이런 모습들을 보며 한국이 왜 IT 강국으로 불리는지 이해할 수 있었죠. 그리고 한국의 젊은이들의 열정과 에너지도 느낄 수 있었어요. 홍대와 강남에서 만난 젊은이들의 활기찬 모습, 그리고 그들과 나눈 대화를 통해 한국 청년들의 꿈과 고민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죠. 한복 체험도 해봤어요. 고궁을 배경으로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으면서 한국의 아름다운 전통 의상의 매력에 푹 빠졌죠. 한복의 우아한 선과 색감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한국의 밤문화도 경험해봤어요. 늦은 밤까지 활기찬 거리, 노래방에서 친구들과 함께 부른 K-팝 노래들, 그리고 한강공원에서 보낸 평화로운 시간들. 이 모든 경험이 제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어요. 이 여행을 통해 한국에 대한 제 사랑은 더욱 깊어졌어요. 책으로만 보던 것들을 직접 경험하니 한국이라는 나라가 더욱 입체적으로 다가왔죠. 현대적이면서도 전통을 소중히 여기는 모습,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과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복잡한 역사와 문화.
이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 만들어내는 한국만의 매력에 완전히 빠져들었어요. 이 여행은 제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계기도 됐어요. 한국과 관련된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더욱 강해졌거든요. 어쩌면 한국학을 전공으로 대학원에 진학할 수도 있고 한국 기업에서 일하게 될 수도 있겠죠. 또는 한국과 네덜란드 사이의 문화 교류나 경제 협력을 돕는 일을 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네덜란드로 돌아가야 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어요. 한편으로는 아쉽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번 여행에서 얻은 경험과 추억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언젠가 다시 한국을 방문하겠다는 굳은 결심을 하게 됐죠. 한국에서의 시간은 제 인생에서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이 여행을 통해 저는 더 넓은 세상을 보게 됐고 새로운 문화를 이해하는 법을 배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미래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갖게 됐죠. 앞으로 제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한국이 제 삶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번 여행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에요. 한국과 함께하는 제 여정이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이어질지 정말 기대가 돼요. 이 여행은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어준 소중한 경험이었어요. 한국 정말 고마워요. 지금까지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